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취자, 시청자분께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지구의 날, 제 50주년 지구의 날입니다. 저희가 포럼 주제는 아주 녹색 소비, 그리고 녹색 소비자가 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션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앞서서 인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우리 토론자이신 최병조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장님이십니다. 인사드리시죠. 그 옆에 한승길 주식회사 에코메스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옆에 계신 분 유미화 전국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의회 회장님이시면서 오늘의 소발제를 맡아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옆에 김진한 인천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화정 우리 인천시민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이상 참석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기후 위기와 소비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제목이 소비자 너 기후 위기 어떻게 할래? 이런 주제입니다. 먼저 소발제 유미화 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의회 회장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그 소비자와 기후 위기, 그리고 소비자의 힘으로 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서 소주제로 채택해 주신 인천 그 지속협과 인천 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소비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비자는 자기의 그 환경적인 책임을 모를까? 그래서 전문가나 일반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 NGO가 그 기후 위기의 문제 제기를 할 때에 소비의 과소비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소비자들이 자기의 환경적인 책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걸까? 라는 것을 그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많은 책자에서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생태 용량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비자들인데 이 소비자들이 꿈꾸는 굿 라이프는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굿 라이프의 개념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후 위기 속에서 생각해 봐야 할 굿 라이프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에게 환경이란 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소비자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자명하게 결론적으로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문제 제기에서 도서라든가 있을 때 지금 기후 위기의 문제의 60%가 개인 소비에 과소비로 인한 거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 폐플라스틱 같은 문제를 얘기할 때에도 그 과도한 소비 생활로 인해서 이런 바다 오염이라든가 해양 오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개인의 소비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소비자란 누구인가? 정말 저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개인 소비자만이 소비자일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한 학교, 그리고 그 학교에서 구성원으로 있는 선생님, 학생 누구나 다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회, 지방행정 여기도 소비자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도 결국은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로
그 의료업계가 굉장히 고생들 하고 헌신하고 계시는데 의료업계도 소비자인 거죠. 그러면 의료계의 종사자인 의사 선생님, 간호사, 환자 다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인 다 소비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크고 작은 우리와 같이 이런 활동을 하는 NGO도 역시 소비자가 되는 거죠. 개인만이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소비자다. 그러면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기후위기를 자기가 쓴 위치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의 초점은 우리가 오랫동안 환경교육도 해왔고 녹색소비 운동도 해왔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녹색소비 운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녹색소비의 필요성은 얘기를 하지만 그 필요성을 넘어서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녹색소비 운동의 목표는 뭡니까? 라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녹색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싶습니까? 라는 파트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진행하시려고 하는 녹색소비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진행만 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어떠한 평가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얼마만큼 이루어냈는가 그리고 어떠한 평가지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목표 지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녹색소비 운동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켰는지 이 기후위기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무엇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성찰과 그 토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후위기 소비자 너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한 질문에 저는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의 행동 변화가 목표다라는 그러한 저 스스로의 그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개인의 행동 변화는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성과로 나타내고 이 성과로 나타나는 개인 소비자들의 강한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혼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네트워크로 힘을 합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녹색 소비자의 힘이 지금 이 기후위기에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과소비의 시작이 되는 시장의 구조를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녹색 소비 운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결국은 우리가 나는 녹색 소비자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녹색 소비자를 조직하고 그 구성하는데 강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 본인 소개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 좌장을 맡고 있는 인천 녹색 소비자연대 공동대표 김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유미화 센터장께서 하신 핵심 소비자 개인의 행동 변화 이것이 녹색 소비의 목표다.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진한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시간은 가급적 5분 이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20년 4월이죠. 2010년 4월은 지구의 날, 바로 오늘이 포함되어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4월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 인류가 사용하는 물, 공기, 토양 이와 같은 모든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또 폐기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지나면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소비한다. 이런 개념인데 바로
우리나라가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 4월 9일입니다. 2020년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월 10일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소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미 소비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항상 지구 사랑을 얘기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시에서의 인구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 도시개발입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 그다음에 음식물도 요즘 음식 쓰레기 많이 버리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소비에서는 음식 쓰레기도 지금 줄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된 인식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인구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속 가능성에 이제 한계를 주는 문제인데, 바로 이러한 지구 환경의 문제가 이와 같이 나는 것은 소부주의 사회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물론 이제 과소비죠. 과거에는 과소비를 한때는 경제 문제로, 경제 활성화 때문에 소비를 권장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더 많이 소비하게끔 많이 늘려가도록 장려를 해왔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녹색 소비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녹색 소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친환경적인 행위다. 환경 영향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그 녹색 소비와 비슷한 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 소비,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 그 다음에 친환경 구매, 그리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그러니까 요걸 이제 한자 표현으로는 불소비일이라고 하고요. 또 영어식 표현은 buy nothing day,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이런 것들을 생활 중에서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저탄소 발자국 식생활, 벼룩시장, 재활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녹색 소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녹색 소비만 가지고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친환경 제품을 표방하는 브랜드인 올버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인 레리 페이지가 신는 신발이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투자한 신발 회사입니다. 여기가 지난 2년 동안 100만 켤레의 신발을 판매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많은 판매가 되었을까?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가 됩니다. 이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친환경을 넘어서서 개념 있는 소비, 바로 개념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 개념 소비를 다른 표현으로 착한 소비, 또 윤리적 소비, 뭐 가치 소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화되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끄는 연구그룹에서 트렌드 코리아 2019, 트렌드 코리아 2020에서 매년 이제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정리를 해서 책으로 출판을 하는데, 거기서 2019년도에 뭐를 표현을 했냐면 필환경 시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이제 그 친환경은 선택이 아니다, 이제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환경 시대, 바로 소비하고 관련해서는 여기서 제로 웨이스트, 컨셔스 패션, 비거니즘, 원 헬스, 원 웰페어,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그 논문 하나 이렇게 봤는데요. 그 논문이 네이처 리뷰스 지구와 환경이라는 논문입니다. 바로 4월 초에
발행된 논문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요. 우리 그 패션이 이제 패스트 패션에서 슬로우 패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패스트 패션을 다른 말로 맥도날드가 패스트 푸드입니다. 거기서 따가지고 패스트 패션을 맥 패션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맥 패션의 가장 선두적인 게 저가의 브랜드 만드는 의류들. 그래서 뭐 이랜드, H&M, 그다음에 유니클로 이런 회사들이 다량의 제품을 저가로 생산해서 소비를 굉장히 늘려나가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비 지향적인 소비주의 사회 생활인데, 이런 것으로부터 탈피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의류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입니다. 전 세계 의류 산업이. 그러니까 의류 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이 그렇게 많으니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몇 번 옷 입고 버리는 옷이 아니라 적어도 의류를 구매할 때는 10번 이상 입을 수 있는 옷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소유 중인 물건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과감하게 이제 버려야 하고요. 만약에 물건을 구매하겠다. 이게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가?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가? 꼭 필요한 것이고 소유해야만 하는가? 이것들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까지도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는 그러한 방향도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건 이제 에코 페어런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실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바로 친환경 교육,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환경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책들이 꽤 있는데, 책 제목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작은 삶을 권하다. 그 다음에 에콜로지스트 가이드 패션, 에콜로지스트 가이드 푸드, 그리고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기로 했다. 전기 없이 우아하게, 지구와 바꾼 휴대폰. 바로 휴대폰으로 해서 지구가 조금 위험해졌다는 그런 의미의 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 이와 같은 책들이 요 근래 한 최근 5년 동안 이게 다 출판된 책이고, 이런 책들의 내용이 모두 다 지금 얘기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하신 말씀 중에 제 귀에 꽂혀 있는 말,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화정 인천 시민 대표로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 청소년 녹색 소비와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 토론 발제를 들으셨지만, 환경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지금 하나죠. 그래서 최근 들어 환경오염, 특히 지구온난화의 극심한 폐해가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어서 기후 문제의 해결은 오늘날 전 세계적인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교육에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인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환경 교육의 역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환경 교육은 1981년 제4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 교육에 도입되었습니다. 약 40여 년이 흘렀지요. 환경 교육의 역사는 다른 교과 교목에 비해서 훨씬 짧습니다만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소비자이기도 한 청소년들이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환경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난 몇 년간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했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학생들은 용어나 개념 등이 조금 어렵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마저 하기에는. 그래서 환경교육에 짧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등학생은 기본 생활 습관이 정착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환경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평생에 걸쳐서 제대로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시기에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중학생들인 경우에는 조금 더 학령기가 지났기 때문에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환경의 문제성을 잘 알고 있고 또 관심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체험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생활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여러 가지를 저희가 시도해 볼 수 있지요. 다만 일회성 교육이나 강의식이 아니라 체험을 하되 그 체험만으로 채우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에게 제약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미디어를 이용해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가치관 그런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치관을 통해서 행동적인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고등학생들은 사실 진학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환경의 시간을 환경교육의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높은 관심이 있지만 캠페인이나 체험 이런 것들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학령기가 높기 때문에 또 환경에 대한 여러 문제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고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만 하면 가장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기도 하는 또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환경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못한 것은 저희가 조금 구호에만 치중한 면이 있지 않나, 이제 좀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많은 시간이 환경 교육에 할애되어야 하며 이론보다는 체험을 통한 교육이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과 경험을 많이 할수록 그와 관련된 태도를 형성하게 될 경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환경교육 역시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환경 보존을 넘어서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경험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가치관을 올바로 키워서 행동하는 미래 세대의 녹색 소비자 이렇게 되도록 더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학교와 시민단체 이런 여러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최병조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 센터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좀 색다르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생산 소비 또는 녹색 소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소비를 전제로다가 해서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의 문제가 온 게 산업사회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온 거거든요. 결론은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하면서 그 발달된 것만큼 기후의 문제도 이제 같이 찾아온 건데. 우리가 기후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너무 빼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국가가 개입을 해서 뭔가 조정했을 때 이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환경의 문제고 기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기업에다가만 맡겨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기후변화 문제를 이렇게 발산시킨 것들을 보면 지금 산업화가 가장 돼 있다는 한 G20 정도 되는 국가들의 책임이 한 80% 정도인데 이게 가장 발달한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묻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들 때문에 뭐 각종 협약들을 했는데 협약들도 자꾸 탈퇴를 한다든지 실천이 이제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소비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약간 삐딱하게 좀 바라봤습니다. 바라본 게 자본주의가 아닌 걸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자본주의는 이윤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거든요. 이윤이 발생해야지만 기업들이 뭔가 투자를 하는데 기업들은 이윤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소비할 수 있는 것만 부추기고 있고
또 상품들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상품보다는 회전을 빨리 될 수 있는 상품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자꾸 소비를 이제 부추김 당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후 문제나 환경의 문제는 자본주의부터 좀 출발하자.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계속 운동도 하고 교육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가 좀 더 세게 부딪혀서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뭔가 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그 자본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되게 강력하게 저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그 저항을 갖다가 꺾어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 시민사회에다가 오면서 권력을 갖다가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도 그런 과정들인 것 같은데요. 선거권 하나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싸웠거든요. 선거권, 투표권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투표권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이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일한 것에 대한 권리도 있지만 자원 분배까지도 자기들이 손을 대고 싶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거기까지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노동자로서의 권리라든지 삶의 이런 것까지밖에 접근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선거 이렇게 치르면서 보면 저는 30, 40대들이 변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노인들한테 맡길 수 없다라는 것들도 하나 있었던 것 같고 기성세대한테 맡기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의 주체라는 것도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치에 저희가 좀 더 개입을 해야 되고 국가를 끄집어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친환경 생활지원센터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전 친환경 생활지원센터 일도 하지만 그 제품들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기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전체의 이산화탄소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프로 줄였을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반 아니면 그보다 더 이렇게 절약한 건 없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접근해가지고는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들 갖다가 할 수가 없는데 막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아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개입을 갖다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원금 같은 거 기본소득을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윤 분배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특히 노동조합 운동하면서 이윤 분배 참여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얼마 못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확하게 그 이윤들이 우리 국민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소비자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윤을 돌려내지 않는 회사라면 우리가 존립할 수 없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까지 다가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도 이제 교육에서 접근을 할 때 아까 환경교육, 청소년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이게 자본주의로부터 발생했고 자본주의 문제라는 거를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분단 상황에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본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한쪽에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반대한다면. 근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못 짚고 가면 친환경 생활지원센터를 하던 아니면 우리가 무슨 녹색 소비 운동을 하던 이것들이 본질을 다 접근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운동으로다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개인의 녹색 소비에 언제까지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녹색 소비에 앞장서야 된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새로운 발상으로 접근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승길 주 에코메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한승길 대표님은 바로 그 친환경 제품 개척에서부터 그리고 실제 만드시는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녹색 소비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 앞에 우리 패널분들께서 어떤 소비자 및 교육적 측면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 어떤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다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그린 팩토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에 사실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이거 뭐 그린 팩토리 사실 얘기하기가 참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 최근에 저희가 보면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 스마트 공장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생산성하고 이제 어떤 효용성을 어떤 주안점을 두어서 어떤 뭐 로봇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생산 공정에 이제 자동화를 이루어 가지고 어떤 또는 빅데이터를 축적해서 또 수익성을 좀 극대화를 해 나가는데 좀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뭐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어떤 기후 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지속 가능 경영하고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우리 기업들도 이제 그린 팩토리를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지구 온난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대량 생산, 뭐 대량 소비로 인해서 기인한 건데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전 주기에서 어떤 LCA 평가를 통해서 저탄소 공정을 도입을 해서 그린 팩토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상당 부분 온실가스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생산 단계에서의 또는 제조 단계에서 친환경성을 얘기할 때 이제 원부자재를 어떤 뭐 친환경 소재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실제 그걸 이제 우리 환경부에서 상당히 인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원료라고 하는 게 많은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생분해성 수지라든가 이제 바이오매스 수지라든가 또는 재활용, 저 최근에 리사이클이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의미가 사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생분해성 수지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바이오매스 수지나 뭐 재활용 수지 이런 부분들도 참 좋습니다. 사실은 그거조차도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근데 사실 그걸 쓴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토해하고 있는 위기, 기후 위기를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느냐 또는 온실가스가 주로 들었냐라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자문을 해보면 사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바이오플라스틱을 이제 주로 하는 회사이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부자재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친환경 소재 바이오플라스틱을 뭐 채택했다 하더라도 어떤 제조 공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떤 물을 많이 쓰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 그 원료가 갖고 있는 그 참 의미를 녹여내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몇몇 이런 그 기후변화 대응 기술 전문 기업이라고 이제 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그린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실험적으로 많이 사실은 좀 채택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린 팩토리라는 게 뭐 대단히 뭐 어렵거나 어떤 그런 뭐 얘기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성형기 같은 경우들도 보면 이제 에너지 세이빙 머신들, 뭐 에너지 절감 성형기를 채택한다든가 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품 단계가 아니라 그 공장에서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에는 실제 감축 목표를 수립해서 전 공정에서 그걸 줄여 나간다든가 또 다른 거는 최근에 좀 비도 사실 뭐 기후 위기를 통해서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있습니다만 빗물을 사실은 담수한다든가 또는 빗물을 뭐 재활용한다든가 그리고 공장 지붕이 사실은 상당 부분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렇게 도입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원부자재에서만 적용하던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사용량보다는 사실 그린 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절감해 낼 수 있는 온실가스 줄일 수 있는 게 훨씬 더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최근에 사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가지고 사실 당장 기업을 꾸리기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이 그린 팩토리를 누가 할 거냐라고 사실 많이들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저희 회사나 몇몇 기업들은 사실은 저희들 자체 투자금으로 사실 이런 설비를 꾸려서 그 제품을 지금 저희들 우리 소비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사실은 지금 정도 되면 이제는 그린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 좀 이제 공론화를 좀 해서 사실 그 그린 팩토리가 담고 있는 담론을 좀 공론화하고 이제 이해 당사자들하고 다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공론화를 해서 지원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펼쳐진다 그러면 아마 좀 많은 기업들이 그린 팩토리를 채택할 것이고 또 그 그린 팩토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그 제품들을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도 또 그걸 어떤 의미를 잘 아시면 아마 소비도 좀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제가 해봤고요.
사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잘하고 계시긴 한데 이것도 지금 칭찬하려고 남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 비군한 하나 예가 있는 게 우리 환경부에서는 한 160여 가지 정도 되는 환경학과 관련 환경 표준이 국가 표준이 채택되어 있는데 생분해성 수지 같은 경우는 최근 알다시피 우리 이런 스타벅스라든가 많은 이런 또는 소매점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 비닐 봉투를 쓸 수 없고 일회용품도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생분해성 수지 같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규제 없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판매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생분해성 수지를 장려를 하는데 실제 그 생분해성 수지는 어디로 가냐면 폐기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제 폐기물 정책은 사실은 재활용이나 소각이거든요. 근데 그 생분해성 수지를 막 장려를 하는데 결국 걔는 폐기물로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눈을 이렇게 돌려보면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태비화 설비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실제 그걸 다 모아서 실제 태비화해서 실제 그게 잘 생분해가 되게끔 실제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주게끔도 하고 또 홈 태비화 인증도 내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정비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일반 기업들도 사실 많이 힘든데 친환경 상품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제품이 비싸고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또 기술 개발은 또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들이고 아직까지 사실은 친환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사실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국가에 보면 이제 녹색 구매 촉진 법률이 사실 잘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공공 부분에서도 그렇고 민간 부분에서도 그렇고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대형 할인점을 많이 가는데 가보면 사실은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우리 소매 점포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만큼 이렇게 녹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긴 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가보면 조금은 다소 좀 이렇게 형식적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생색내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있는데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녹색 상품을 좀 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좋은 원료 썼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저희를 비롯한 많은 뭐 좀 이렇게 의식 있는 어떤 지속 가능 경영이랄까요? 어떤 그런 부분에 고민하는 기업들은 이 그린 팩토리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저희들 기업들을 잘 좋은 제품들 잘 만들 테니까 이렇게 또 우리 뭐 시민단체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이렇게 녹색 소비들이 좀 녹색 구매가 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들을 좀 이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발제하신 분 그리고 네 분의 패널께서 각자의 속한 위치에서 입장에서의 말씀을 다양한 내용으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이런 분들께서 그러면 소비자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 이제 그 배경이나 또는 그 중요성이나 이런 내용들은 많이 지금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의 행동이 과연 이것을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데에 나의 역할, 이제부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두가 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유미화 센터장님께서 협회장님이시죠? 네. 지금 시간상 다른 패널들께서 말씀하실 시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종합 정리라고 그럴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토론해주신 네 분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굉장히 분야별로 그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귀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그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 한 대표님께서 그린 팩토리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러면 한 대표님 주변에는 과연 녹색 소비자가 몇 명일까? 그리고 우리 최병조 센터장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국가 권력과 함께 국가 권력의 개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최 센터장님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녹색 소비와 관련한 제도도 얘기하고
투자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녹색 소비자는 몇 명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녹색 소비자로 선언하는 녹색 소비 나의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나와 함께하는 녹색 소비자는 몇 명일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변화는 누가 만들 것인가?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당혹하고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누군가가 나서서 이 급하고 시급한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녹색 소비자다고 우리 모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녹색 소비자가 몇 명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강하게 나는 녹색 소비자야. 나는 정부와 함께 녹색 소비 운동을 할 거야. 나는 기업과 함께 녹색 소비 운동을 할 거야. 나는 청소년과 함께 녹색 소비 운동을 할 거야. 실천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한 소비자에 대해서 한번 조직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실천이 결과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소비자는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럼 실천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하고 되물어보면 우리는 측정하지 않거든요. 그 소비자가 행동 변화를 통해서 변화시켜낸 수치를 측정하지 않고 발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녹색 소비자의 힘을 측정해서 가시화해서 발표하면서 정부한테도 얘기하고 기업한테도 얘기하고 학교한테도 얘기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장하고 외치는 것도 있지만 주장하고 외치면서 실천하는 내용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그것을 발표해낸다. 그리고 녹색 소비자의 힘을 보여준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녹색 소비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웃을 나의 기준으로 삼으면 굉장히 어렵지만 녹색 소비의 기준은 나거든요. 나의 전의 생활이 전 생활보다 더 줄이거나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게 녹색 소비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녹색 소비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의 나의 생활을 좀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자원을 절약하는 생활로 전환하는 게 녹색 소비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하면 녹색 소비자의 힘이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제가 저는 소비자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녹색 소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한때 우리나라의 소비자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던 때의 소비자 운동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였습니다. 어떻게 그 열악한 기업과의 그 정보의 그 비대칭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낼 것인가. 이것이 최초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너무 권리만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그 반대에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얼굴,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간과되는 시점들이 있었어요. 너무 내 주장만, 내 권리만 되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반면에 있었던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소비자로서의 의무와 책임,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정보를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녹색 소비라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일깨워주는 그 책임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이은미아 협회장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어렵지 않다. 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비자가 녹색 소비를 하는 데에는 항상 이것이 왜 좋은가, 무엇이 유리하지, 이걸 하면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소비자는 합니다. 이 물건과 저 물건을 살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지, 그 이득이 된다, 유리하다, 또는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것의 핵심은 지구를 바꿀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개인 생활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녹색 소비가 그렇게 어렵게 남과 비교해가면서, 외국과 비교해가면서 이것이 아닌 나의 생활 속에서 이것이 하나씩 바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좋은 녹색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생활을 한 번 더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크게는 지구를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끝내겠습니다.